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준비가 다 됐죠? 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민이, 문 좀 닫고 와. 알겠습니다. 이 앞에다 닫고. 앞에도 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다. 원자에 구속되어 있는 전자를 떼어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인데 이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핵과 전자와의 인력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떼어내기 쉬울 수도 있고 떼어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핵과 전자와의 인력의 정도, 핵과 전자와의 인력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유효핵 전하의 값에 따라서 전자를 떼어내기 쉬울 수도 있고 전자를 떼어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유효핵 전하라는 게 뭐였지? 유효핵 전하. 태구야? 미스터 태구? 대답을 안 하냐? 선생님이 부르면. 태구야? 저 새끼 저 키 막고 있냐? 키 막고 있어? 태규야, 키 막고 있어? 키 막고 있냐고? 왜 그래? 실망이네 완전히. 자, 태규야, 유효핵 전하가 뭐였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씨, 너무한 거 아니야? 앞에서 배웠는데 그것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을까? 잘 들어. 그리고 유튜브 올려놓은 거 봐. 자, 유효핵 전하라고 하는 것은 원자과 전자와 핵과의 인력의 정도를 유효핵 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이 핵하고 있어. 핵은 우리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이유는 양성자 때문에. 핵과 우리가 이제 원자과 전자를 다른 말로 체외각 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다 그래. 이 체외각 전자와의 이제 인력이 작용을 하겠죠 항상. 왜냐하면 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 인력이라고 하는 게 강하잖아요. 인력이 강하면 전자를 떼어내기 어려워요. 전자 떼어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다는 것은 전자를 떼어내는데 원자과 전자겠죠. 어떤 전자를 떼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떼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핵과 체외각 전자와의 인력의 정도,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과의 인력의 정도인데 이 인력의 정도를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랬지? 얼마나 인력이 강하냐 작으냐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유효핵 전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효핵 전하. 알겠냐? 그럼 유효핵 전하의 이니셜이 뭘까요? 유효핵 전하의 값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유효핵 전하의 이니셜은 ZEFF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어요. ZEFF 유효핵 전하의 값.
그런데 이 ZEFF의 주기성을 봐야 돼요. 같은 족에서는 어떨고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냐. 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원소의 주기적 성질 중에서 두 번째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예?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죠? 유해액 전하의 값이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같은 주기에서는 양성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ZEFF 값이 증가를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그림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족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같은 족에서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유효액 전하 ZEF의 값이 똑같이 1이에요. Z- 핵심 부전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그 ZEFF 값은 같은데 양성자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늘어납니다. 양성자 수가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양성자 수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늘어난다. 양성자 수 증가로 인해서 조금 늘어난다. 조금 증가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의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이 ZEFF의 유해액 전하의 값의 같은 주기성. 그래서 이 ZEFF에 관련된 그래프를 선생님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로축은 원자 번호죠. 여기 이제 ZEFF다. 인력이 얼마냐 크냐 핵과 전자와의 인력의 정도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 사실 왜 이 ZEFF를 강조하냐면 여러 가지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설명하는데 이 ZEF의 값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요. 뭐 수, 헬, 수엘, 배, 붕, 탄, 질, 산, 풀, 레 이런 식으로 증가하죠. 그죠? 이걸 수소라고 한다면 헬륨, 리튬, 벨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로, 네온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죠. 그 다음에 뚝 떨어져요. 이제 껍질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여튼 이 리튬보다는 이 조금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이지만 이게 나트륨입니다.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르고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죠. 이런 식으로 ZEF의 값이 증가한다.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이렇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핵과 최각전자와의 인력의 정도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같은 주기에서는 핵과 최각전자와의 인력의 정도가 커지고 있어요. 인력이 커진다? 전자 떼어내기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같은 족에서는 이 리튬이나 나트륨을 보시면 약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증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이온화 에너지를 접근을 해야 돼요. 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니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온화 에너지, 이니셜로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온화 에너지는 이니셜로 이렇게 표현해요. ION, 이온화 에너지. 쉽게 우리가 뭐 중성 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게 바로 이제 이온화 에너지죠.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인데, 그냥 좀 더 쉽게 접근하려면 전자를 떼어내는데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부터 차례대로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정의는 이거죠. 정의는 이렇게 중성 기체 상태 원자에게 이온화 에너지를 공급을 하게 되면 양이온 기체 상태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1몰이 떨어져 나온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지. define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뭐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부터 순차적으로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about.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자, 13번 알루미늄이 있어요. 13번 알루미늄은 몇 쪽이 몇 쪽 원소지? 승환이냐? 너 이름 뭐였지? 승빈이? 승빈아, 13쪽 알루미늄은 몇 쪽이 몇 쪽 원소지? 헐, 어디서 싸지? 13번 알루미늄 몇 쪽이 몇 쪽 원소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현성이 13번 알루미늄 몇 쪽이 몇 쪽 원소야? 잘했어요. 3쪽이 13번. 그러면 전자 껍질이 몇 개지? 네, 3개. 보호 원자 모형으로 우리가 지금 전자 껍질이 3개. 최외각 전자, 즉 원자가 전자는 3개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버 1 전자 껍질, 저항자수 1인 전자 껍질, K 전자 껍질에 2개가 있어요. L 전자 껍질, 넘버 2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M 전자 껍질 넘버 저항자수 3인 전자 껍질에 하나, 둘, 3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있던 이러한 전자들은 핵과 인력이 강한 놈들이죠. 거리가 가까우면 핵이 있잖아요. 핵이 이렇게. 핵이 있으면 거리가 가까웠잖아. 거리가 가까우면 인력이 강하죠. 그래서 자,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얘네들이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력이 약하지. 상대적으로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상대적으로 인력이 약하다. 약하니까 떼어내기 쉬워요. 얘네들 안쪽에 있는 전자들보다 떼어내기가 쉽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E1이라 하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던 이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E2. 그 다음에 또 이걸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E3라고 이렇게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자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그 다음 전자를 떼어내는 데 드는 에너지 값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이유는 전자 수는 줄어드는데 핵 속의 양성자는 그대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자를 떼어내는데 드는 에너지 값은 인력이 상대적으로 이제 강해지잖아요. 전자는 줄어들고 핵 속의 양성자는 그대로 있고 하기 때문에 인력이 점점 강해져. 그렇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 값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E1보다는 E2보다 E3가 점점 커지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전자를 떼어내야 되는데, 네 번째 전자를 떼어내려면 이제 안쪽 껍질로 들어가야 돼요. 안쪽 껍질로 들어간다는 것은 핵과 거리가 좀 더 가까이 있는 전자를 떼어낸다는 거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를 떼어내는데 드는 에너지를 만약에 E4라고 한다면 E3와 E4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차이가 커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잖아? 큰 차이를 보이면 우리가 이제 이 체각 전자의 개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이처럼 세 번째 전자를 떼어내는데 드는 에너지와 네 번째 전자를 떼어내는데 드는 에너지가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네 번째 전자는 핵으로부터 좀 더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이겠구나. 그러면 결국 세 번째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증가를 하지만 네 번째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최각 전자가 3개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최각 전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E1과 E2의 차이가 크다 라면 이거는 1족 원소다. 최각 전자가 한 개 있는 1족 원소다 라고 예측을 해야 되고, E2와 E3의 차이가 크다라면 이거는 2족 최각 전자가 2개 있는 2족 원소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E3하고 지금 위에서 봤듯이 E4가 큰 차이가 난다라면 이거는 13족 원소다 라고 판단해야지. 네? 13족 원소. 그러면 만약에 E6하고 여섯 번째 전자를 떼는데 필요한 에너지하고 일곱 번째 전자를 떼는데 에너지가 가장 큰 차이가 난다라면 이거는 몇 족 원소냐? 한다면 이거는 16족 원소다 라고 판단을 해야 돼. 최각 전자가 6개인 16족 원소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값을 가지고 최각 전자의 개수를 파악한다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해. 이유는 핵 속의 양성자는 그대로인데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핵과 전자와 인력이 점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전자를 떼어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E1보다는 E2보다는 E3가 점점점 커지게 되는데,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이제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구나. 그러면 결국 최각 전자가 3개였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응?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이 개념의 중요한 것은 이걸 알아야 돼요. 핵하고 최각 전자는 인력이 작용해요. 인력이 크면 떼어내기 어려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인력이 크잖아?
전자를 떼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전자를 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그랬지? 이온화 에너지라고. 이온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이온화 에너지가. 많은 이온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죠. 자, 일단 개념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같은 주기에서는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을 따져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 ZEF 유효액 전하의 값을 유효액 전하의 값에 따른 주기성,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고 같은 족에서는 어떻고 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을 이제 정리를 해봐야 돼요.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자, 첫 번째, 같은 족에서는 어떨까? 같은 족에서는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우리가 껍질 수가 늘어나죠. 껍질 수가 늘어나거든요. 껍질 수가 늘어나면 핵과 전자와의 거리가 멀어지죠. 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합시다. 거리가 멀어지죠.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인력이 약해지죠. 핵과 전자 인력이 약해져. 인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전자 떼어내기 쉬워요.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이온화 에너지 값이 적게 든다.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을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이야. 같은 족에서. 네? 같은 족에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같은 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주기에서. 두 번째. 이제 같은 주기에서는 어떠냐? 여기는 조금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같은 주기에서는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우리가 대체로 커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대체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외가 있다 이런 얘기죠. 대체로 증가한다. 자, 왜냐하면이라고. 왜냐하면 왜 대체로 증가하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가 있어요. 예가.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증가하는데, 자, 우리가 원자 번호가 커지면서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원자 번호가 커지면서 이 ZEFF 값이 증가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ZEF 값이 증가하니까 사이즈가 점점 인력이 커져서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지. 인력이 커지면 ZEF의 값이 커진다. 인력이 커진다. 강하게 잡아당긴다. 사이즈가 줄어든다. 이런 말이야. ZEF의 값이 인력이 커진다는 말이죠. 핵과 전자와의 인력이 커져요. 인력이 커지면 전자 떼어내기 어렵습니다. 전자 떼어내기 어렵다. 인력이 커져서 전자 떼어내기 어려워요. 그죠? 그러면 어떻지?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다는 말은 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 값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온화 에너지 값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체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 값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체로. 자, 그래서 그 교과서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그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를 보여주겠어요. 요 그래프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 요 그래프를 보셔야 돼요. 요 그래프. 그래서 일단 같은 족에서는 했어요. 같은 족에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같은 족을 한번 연결해봐.
리튬, 나트륨, 칼륨을 연결해봐. 그럼 이렇게 같은 족이죠. 얘네들. 자, 원자번호 리튬 3번, 나트륨 11번, 칼륨 19번. 이렇게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껍질수가 늘어나면서 인력이 약해지니까 이온화 에너지 값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성을 보이죠. 그죠? 이 그래프를 잘 봐주셔야 돼요.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자, 같은 그럼 주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할게요. 지금부터 같은 주기에서는 자, 저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리튬, 배, 붕, 탄, 질, 산, 풀, 레. 요거만 보겠습니다. 리튬, 벨륨, 풍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르네온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요게 리튬의 이온화 에너지죠. 이렇게 오른쪽 요게 이제 베릴륨의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자, 근데 원래 붕수가 더 커야 돼요. 이온화 에너지가. 그런데 베릴륨이 더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이 예외가 있습니다. 그죠? 같은 주기에서 예외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커진다는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외다. 원래 원자 번호가 커지면서 사이즈가 줄어드는데 왜? ZEF 유핵 전하의 값이 커진다.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자,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크기는 작아지는데 이온화 에너지 값도 많이 필요하지. 그런데 외적으로 두 군데가 있다. 그래서 대체로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얘는 이거죠. 이게 이제 2족과 13족. 그죠? 같은 주기에 위족과 13족의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값이 예외가 있어요. 또 하나 어디죠? 또 하나 여기죠. 자, 같은 주기에 2주기죠, 얘들. 2주기. 2주기의 이온화 에너지죠. 2주기의 이온화 에너지 값인데 같은 주기에 또 어디가 예외냐? 15족 원소와 16족의 이온화 에너지 값이 예외가 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원래는 붕소가 더 이온화 에너지가 커야 되는데 베릴륨이 더 크고 원래는 산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질소의 이온화 에너지보다 커야 되는데 더 작아요. 이걸 저 설명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요. 자, 원래 2조. 자, 예를 들면 4번인 베릴륨이 있어요. 13족에 예를 들면 5번인 붕소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오비탈 기호를 이용해서 8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8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오비탈 기호를 이용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럼 4번인 베릴륨은 오비탈 기호를 이용해서 1s2, 2s2로 딱 끝나버려요. 근데 붕소는 1s2, 2s2, 2p의 1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자, 이 붕소의 체각전자인, 물론 붕소는 체각전자 3개인데 이 EPX1에 있는, EP 오비탈에 있는 요 전자는 여기 핵이 있다면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E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있다면 얘는 핵으로부터 좀 더 가까이 있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인력이 약하다. 얘는 상대적으로 인력이 강하다. 인력이 약하면 전자 떼어내기 쉬워요.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라는 말은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값이 적게 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풍소의 이온화 에너지 값이 베릴륨보다 더 작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멀리 떨어져 있어요. 1s, 2s, 2p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얘는 핵에서 좀 더 가까이 있어. 얘는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온화 에너지 값이 더 풍소의 이온화 에너지 값이 더 작을 수밖에 없다. 얘네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15족 같은 주기에 15족 질소하고 산소의 이온화 에너지 값이 역전됐어요. 이 역전된 거를 어떻게 설명하냐,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EX, 예를 들면 원자번호 7번인 질소가 있어요. 16족 원소의 예를 들면 원자번호 8번인 산소가 있어요. 얘네들도 오비탈 기호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보자. 자, 원자번호 7번이라는 것은 1s2, 2s2, 2p의 3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1s2, 2s2, 2p의 4가 되는 거죠. 2p의 4가 돼요. 자, 이것까지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역전되는 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2p 오비탈을 봐봐. 2p 오비탈을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죠. px 오비탈, py 오비탈. 그래서 전자가 3개가 이렇게 홀 전자가 3개 있는 경우가 2p3고 여기 2p의 4는 이 2p의 4는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기호로 나타내면 자, px, py, pz 오비탈에 하나씩 들어간 다음에 짝을 짓게 돼요. 그러면 차이는 얘들은 홀 전자가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 없어요. 근데 얘는 홀 전자가 2개 있고 짝을 이루고 있죠. 그럼 얘네들은 짝을 이루는 전자는 반발이 심해요. 반발력이 심하다. 그래서 반발력이 심하니까 자동적으로 전자가 떨어져 나가기 쉽죠. 자동적으로. 반발 때문에. 그래서 짝을 이루는 전자의 반발로 인해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기 쉽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로도 전자를 떼어낼 수 있다. 그래서 산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질소의 이온화 에너지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이해를 하면 돼요. 얘는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2가지를 요거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면, 자, 같은 족에서 리, 나, 카, 루, 세 이렇게 선을 한번 이어 보십시오. 이렇게 쭉 선을 이어봐요. 이어보면 같은 족에서는 이렇게 선을 쭉 이어 보십시오. 연필로 쭉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 값이 전자를 떼내는데 에너지가 점점점 줄어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요거 이렇게 묶어요. 동그라미로. 이거 묶으면 2주기죠. 여러분 2주기고 요거 이렇게 또 동그라미로 묶어요. 여러분 3주기죠. 요건 3주기. 2주기의 예외적인 게 베릴륨 붕소, 2주기의 예외적인 게 질소와 산소, 요 2개 또 이렇게 동그라미로 묶어주고 동그라미로 묶어주고. 3주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로 묶어주면서 대체로 증가하네. 대체로 증가하는데 예외적으로 마그네슘, 알루미늄, 예외적으로 인과 황 얘네들의 이온화 에너지 값이 역전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로 묶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교과서에도 이 나와 있어요. 베릴륨과 붕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이게 899, 801 그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동그라미 해주시면 좋겠어요. 교과서에 899, 801 그 다음에 3주기의 마그네슘과 알루미늄도 빨간색으로 738, 578 역전되어 있어요. 그죠? 역전되어 있다. 예외적인 부분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 해볼게요. 자, 이제 원자 반지 이름의 주기성,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 전하 ZEFF 값이 커져서 원자 반지 이름이 작아진다. 원자 반지 이름의 주기성 이렇게 하나 그림 그려주시면 돼요. 리, 배, 붕, 탄, 질, 쌈, 풀 이런 식으로. 그다음 같은 족에서는 이런 그림 그려주시면 되겠지. 리, 나, 카 이렇게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수가 많아서 원자 반지는 커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이제 방금 배웠어요. 같은 족에서는 쉬워.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아까 리, 나, 카, 루세 연필로 이어봤죠?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고 핵과 거리가 멀어져서 인력이 약해져서 이온에 작아지죠. 리, 나, 카 이렇게. 그런데 같은 주기수는 여기 봐. 대체로라는 표현을 쓰죠. 유효핵 전하가 커져서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커지죠. 그 예외적인 부분 두 군데가 있었죠. 베릴륨과 붕소, 질소와 산소, 그 다음에 또 3주기에서는 뭐죠?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그죠? 그 다음에 인과 황 이렇게 대체로 커진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원소의 주기성과 관련한 그 내용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가 뭐냐?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같은 족에서는 어떻고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고 이걸 배웠죠. 다음 두 번째 뭘 배웠냐? ZEFF의 주기성 이걸 배웠어요. 같은 족에서는 어떻고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고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세 번째죠.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이걸 배웠죠. 이제 방금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은 같은 족에서는 어떻고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또 같은 족에서 같은 주기에서는 예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소의 주기적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ZEF 유효핵 전하의 값이야. 그래서 유효핵 전하의 값을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다. 요거죠. 유효핵 전하의 그래프 요거. 원자과 전자의 유효핵 전하를 보시면 같은 주기에서 리, 배, 붕, 탄, 질, 산, 풀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나, 마, 알, 규, 인, 항, 염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같은 족에서는 리튬과 나트륨의 유효핵 전하의 값은 같은데 상대적으로 나트륨의 양성자가 더 많으니까 강하게 끌어당겨서 리튬보다는 나트륨의 유효핵 전하의 값이 원자과 전자의 유효핵 전하의 값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자 반지 이름의 주기성 했죠? 이렇게 금속과 금속 양이온, 금속과 금속 양이온, 그 다음에 비금속과 비금속 음이온 이걸 공부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서 등전자 이온의 그 경우에 입자의 사이즈 요거 했었죠. 요거 노오프 비금속 N3가 2가 플로르 의 등전자 이온의 사이즈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질소 3가나 O 2가 음이온이나 플루스 1가나 나트륨 1가나 마그네슘 2가나 알루미늄 3가나 N을 전부 네온과 같은 전자 분포를 보이고 있죠.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분포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것이 안정한 이온들이다.
안정한 이온들. 예? 이게 네온과 같은 전자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왜 알루미늄 3가가 질소 3가 양이 음이온보다 더 작으냐? 전자수도 껍질수도 같고 전자수도 같은데 양성자 개수가 알루미늄이 많아요. 그래서 강하게 끌어당기니까 사이즈가 줄어들죠. 요 그래프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제 다 정리를 해 줬습니다. 자, 요 그래프만 잘 해석할 줄 알면, 야, 비금속 음이온이 비금속 원자들보다 사이즈가 큰 이유, 그 다음에 금속 원자들이 금속 양이온보다 사이즈가 더 큰 이유, 그리고 이런 네온과 같은 전자 분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안정한 이온들의 사이즈가 왜 알루미늄 3가가 가장 작은 이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생각을 하시면서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